리카르도 알바레스 씨는 손에 들린 얇은 종이 한 장을 응시했다. 세비야 트리아나 지구, 한때는 그의 성공을 과시하듯 화려했던 아파트의 냉랭한 거실 공기 속에서 그 종이는 사형 선고처럼 느껴졌다. 밀린 전기요금 고지서였다. 창밖으로는 안달루시아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의 방 안은 해묵은 어둠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값비싼 맞춤 정장은 이제 그의 야윈 몸에 헐렁하게 걸쳐져 있었고 한때 야망으로 빛나던 눈에는 깊은 피로와 숨길 수 없는 두려움만이 서려 있었다. 애써 감추려 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문득 그의 뇌리를 스치는 과거의 한 장면이 있었다. 15년 전이었을까? 아니면 20년 전이었을까? 그는 마르베야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잠재적 투자자들과 어울리며 열정적으로 새로운 해안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넘쳤고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는 듯했다. 이 프로젝트는 스페인 남부 해안의 지도를 바꿀 겁니다. 신사 여러분, 혁신적인 디자인, 최고의 입지 조건, 그리고 상상 이상의 수익률. 리카르도 알바레스의 이름이 곧 보증수표 아니겠습니까? 그는 호탕하게 웃으며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혔다. 그 프로젝트, 코스타 델 솔의 진주라 불렸던 그 야심찬 계획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린 모래성이 될 줄이야.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그림자가 스페인 부동산 시장을 덮치기 직전 그는 그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자신의 남은 재산 대부분과 빌린 돈까지 쏟아부었다. 언제든 더 벌 수 있다는 오만함, 그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현실로 돌아온 리카르도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는 사치였다. 그는 아파트에 남은 몇 안 되는 값나가는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한때 그의 안목을 자랑하던 19세기 풍경화 한 점,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은촛대 세트. 그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처절한 고통이 어렸다. 당장 다음 주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다. 하지만 평생을 세뇨리요, 사회적 지위와 품위를 지키며 살아온 그에게 누구에게도 손을 벌린다는 것은 죽기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결국 리카르도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가장 아끼던 19세기 풍경화를 들고 나왔다. 한때는 그의 서재를 우아하게 장식했던 세비야의 오래된 골목을 그린 그 그림이었다. 그는 그림을 팔기 위해 몇 군데 골동품 가게를 돌아다녔지만 주인들은 하나같이 그의 절박함을 알아챈 듯 헐값을 불렀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런 그림은 잘 안 나가요, 알바레스 씨. 그래도 예전 명성을 생각해서 이 정도 쳐드리지요. 한때는 그의 이름만 대면 굽실거리던 이들이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가장 먼저 들렀던, 그나마 후하게 쳐주겠다던 가게로 돌아가 그림을 넘겼다. 손에 쥔 몇 푼의 지폐는 그의 자존심만큼이나 구겨져 있었다. 이것만큼은 지키고 싶었는데 그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아파트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과달키비르 강변을 하염없이 걸었다. 강물은 예나 지금이나 유유히 흘렀지만 그의 삶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리카르도는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애썼다. 과거의 화려한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들고 몇몇 건축사무소와 디자인 회사를 찾아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냉담했다. 알바레스 씨, 당신의 과거 업적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젊고 새로운 기술에 능숙한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혹은 더 노골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신의 나이가 좀 부담스럽군요. 그는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허드레디를 할 용기는 나지 않았다. 한때 세비야 건축계의 거물이었던 자신이 청소부나 접시 닦기로 일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은 고립감 속으로 빠져들었다. 옛 동료나 지인들을 마주칠까 두려워 한낮에도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는 날이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옛 동료이자 한때 라이벌이기도 했던 마테오를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마테오는 리카르도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늘 신중하고 안정적인 길을 걸어온 건축가였다. 그는 여전히 번듯한 모습으로 누군가와 밝게 대화하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순간 얼어붙었다.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싫어 황급히 근처 골목으로 몸을 숨겼다. 마테오의 안정된 모습은 그에게 더욱 큰 패배감과 질투심을 안겨주었다. 만약 그때 마테오처럼 좀 더 신중했더라면, 아니 나는 리카르도 알바레스이지 않은가. 평범한 길은 내 길이 아니었지.
그의 내면에서 오만과 후회가 뒤섞여 소용돌이쳤다. 며칠 후 딸 소피아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소피아는 30 중반의 화가로 보헤미안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내심 딸의 불안정한 생활을 못마땅해 하면서도 과거에는 예술 후원가라는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그녀의 전시회를 열어주고 값비싼 화구를 사주는 등 아낌없이 지원했었다. 소피아는 아버지의 급격한 변화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수척해진 얼굴, 캑한 눈, 그리고 텅 비어버린 듯한 아파트의 분위기. 아빠, 괜찮으세요? 너무 마르셨어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 거예요? 소피아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리카르도는 애써 태연한 척 손을 내저었다. 괜찮다, 얘야. 그저 나이가 드니 입맛이 좀 까다로워진 것뿐이야. 그는 자존심 때문에 딸에게조차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소피아는 아버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차마 캐물을 수는 없었다. 부녀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과 말 못할 안타까움만이 흘렀다. 소피아는 자신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기에 아버지를 선뜻 도울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다. 그녀는 아버지의 과거 방만했던 생활과 무모했던 지원 방식에 대해 어렴풋이 불만을 느껴왔지만 지금은 그저 아버지가 걱정될 뿐이었다. 소피아가 돌아간 후 리카르도는 다시 깊은 회상에 잠겼다. 과거 소피아의 첫 개인전을 열어주던 날이었다. 그는 수많은 미술계 인사들을 초대해 성대한 파티를 열었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예술 후원가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렸다. 소피아의 그림보다는 자신의 명성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소피아에게 너의 예술 활동을 아낌없이 지원하마. 돈 걱정은 하지 말거라라며 두둑한 수표를 건넸었다. 하지만 정작 그는 딸의 그림 속에 담긴 고뇌나 진정한 열정에는 무관심했다. 어쩌면 그의 허영심이 딸의 예술적 성장을 방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뒤늦게 밀려왔다. 그 후로 리카르도는 유령처럼 세비야의 거리를 배회했다. 자신이 설계했던 웅장한 건물들, 자주 찾았던 고급 카페와 레스토랑들, 한때는 그의 성공을 상징했던 장소들이 이제는 그의 몰락을 비웃는 듯했다. 그는 알카사르 근처의 오래된 벤치에 앉아 하염없이 히랄다 탑을 바라보곤 했다. 탑은 수백 년의 세월을 견뎌왔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구체적인 과거의 잘못된 선택들을 곱씹었다. 친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투자했던 해안개발 프로젝트, 명품 시계와 빈티지 자동차에 쏟아부었던 돈들, 필요하지도 않은 사교 클럽 회원권, 동료들에게 과시하기 위해 계산했던 수많은 저녁 식사들. 그때 그 돈을 저축했더라면, 아니, 그 이전에 탐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후회는 끝없이 이어졌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그는 트리아나 다리 위에서 과달키비르 강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강물처럼 어둡고 깊었다. 그때 한 어린 소년이 다가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을 내밀었다. 히랄다 탑을 그린 그림이었다. 아저씨, 이거 가지세요. 제가 그렸어요. 소년의 눈은 천진난만하게 빛나고 있었다. 리카르도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주머니를 뒤져 얼마 남지 않은 동전 몇 개를 꺼내 소년에게 주었다. 소년은 활짝 웃으며 "Gracias, señor!" 하고는 달려갔다. 리카르도는 소년이 준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그림이었다. 아주 오랜만에 그의 가슴 속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절망으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내는 듯한 예기치 않은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 작은 온기도 잠시, 현실은 더욱 가혹하게 그를 덮쳐왔다. 며칠 뒤 아파트 주인으로부터 최종 퇴거 통지서가 날아들었다. 이미 몇 달치 집세가 밀려 있었고 더 이상 유예 기간을 줄 수 없다는 단호한 내용이었다. 동시에 그는 얼마 전부터 느껴왔던 가슴 통증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병원에 가봐야 했지만 진료비는커녕 당장 약값도 없는 형편이었다. 모든 것이 끝장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평생 지켜왔던 자존심과 허영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절감했다. 그날 밤 리카르도는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소피아, 아빠다. 지금 잠깐 와줄 수 있겠니? 소피아는 아버지의 심상치 않은 목소리에 불안감을 느끼며 한달음에 달려왔다.
텅 빈 아파트, 촛불 몇 개만이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리카르도는 낡은 안락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러고 계세요? 소피아가 울먹이며 물었다. 리카르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는 평생 지켜왔던 가면을 벗어던지고 어린아이처럼 흐느끼기 시작했다. 소피아, 내 딸아, 내가 모든 것을 망쳤다. 나는 실패자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젠 아무것도. 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다. 수십 년 동안 억눌러왔던 후회와 수치심, 절망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었다. 소피아는 충격과 슬픔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다가가 그의 야윈 어깨를 힘껏 안아주었다. 아버지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는. 그것은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부서진 자존심의 파편들 사이로 아주 작은 진실의 빛이 새어나오는 순간이기도 했다. 오랜 시간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벽이 허물어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리카르도의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기적적으로 과거의 불을 되찾지 못했다. 하지만 소피아의 도움과 그 자신의 쓰라린 깨달음 덕분에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허상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소피아는 자신의 작은 작업실 한쪽에 아버지의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트리아나의 화려했던 아파트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 그곳에는 따뜻한 온기가 있었다. 리카르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소피아는 묵묵히 아버지를 지켜보며 작은 일거리들을 찾아주려 애썼다. 어느 날 소피아는 그에게 낡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건넸다. 아빠, 예전에 건축 스케치 정말 멋지게 하셨잖아요. 심심하실 때 한번 그려보세요. 리카르도는 망설였다. 한때는 거대한 건축물을 설계하던 손으로 이제 와서 이런 소일거리를 한다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그는 딸의 진심 어린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천천히 연필을 잡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처음에는 손이 굳어 잘 그려지지 않았지만 점차 익숙한 감각이 되살아났다. 그는 창밖의 풍경을, 작업실의 소소한 물건들을, 그리고 가끔은 과거의 기억 속 건축물들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영광을 갈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현재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 노력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소피아와 함께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마리아 루이사 공원의 한적한 벤치에 앉아 스케치를 하거나 책을 읽었다. 공원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소박한 일상, 지저귀는 새소리, 부드러운 햇살, 그 모든 것이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었다. 가끔 그는 공원에서 자신의 스케치를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때로는 관광객들이 그의 그림을 몇 푼에 사가기도 했는데 그 돈은 비록 적었지만 그에게는 큰 기쁨과 작은 자존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옷이나 고급 레스토랑을 그리워하지 않았다. 소피아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수프 한 그릇, 햇볕 좋은 날 공원 벤치에 서예스타 낮잠, 그리고 가끔 딸과 함께 나누는 조용한 대화가 그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 되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슬픔의 그림자가 남아있었지만 이전의 깊은 절망감 대신 어떤 체념과 잔잔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느 늦봄의 오후, 리카르도는 여느 때처럼